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최근 국가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LSAM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형 사드 THAAD로 불리며 고정밀 장거리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방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힘과 자립을 보여줍니다. 이 성과는 외부 위협에 대한 국가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 및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자동 참전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3만 명을 볼모로 데리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대가로 방위비 5배를 더 받아내야 한다는 등 무지성 막무가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도널드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력을 판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최측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번번이 미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던 미국이 삼경 7,455조 원,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는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에서 밝힌 미국의 국가채무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 65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년간 국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부채인데요. 이런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0일마다 1,300조 원, 정확히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 채무 중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이며, 특히 미국 본토를 지키는 예산보다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유럽부터 원유와 물류의 핵심 수송 경로인 중동 지역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남중국해 지역 등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천조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 측에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군림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스스로 자국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전형적인 사업가 방식으로 동맹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성으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과거 국방력이 부족하던 시절의 한국이 어따면 트럼프의 이런 술수에 대응하기 전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뜯겼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이 이뤄내고 있는 국방과학 분야 실적에 미국은 물론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에게 더 이상 많은 방위비를 뜯어낼 수 없겠다라며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전 우리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자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의 개발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한국판 사드 LSAM은 200km 이상의 원거리에서 발사된 표적탄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며, 이 밖에도 수차례 진행된 공개 요격 시험과 비공개 시험에서도 위력을 선보여 우리 군은 10년의 개발 과정을 거친 LSAM이 전투 적합 판정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LSAM은 미국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패트리어트 3와 사드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자주 국방력을 강조하는 성과를 발표한 것은 미국에게 던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면서 방산무기 수출을 성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자 미국 내 군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한 후회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자체 군함 건조와 잠수함 건조부터 현무 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초음속 스텔스 옵션이 가능한 KF-21까지 육해공 분야에서 자주 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면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들이던 돈을 더 이상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여태 무기 수입국 지위에 있던 한국이 이제부턴 최첨단 방산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미국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잠재적인 고객 국가에게까지 한국이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무기를 판매해버려서 미국의 수출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선 처음부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여 한국산 무기의 기술 소유권을 쥐고 있었다면 오히려 미국의 방산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기만 팔아오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이런 면에서 두뇌가 비상한 편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마크는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 국산화와 자주국방 능력이 더 이상 미국이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이제 한국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해 돈을 버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에게 핵잠수함 판매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진지하게 한국은 충분히 강하며 한국에게 핵잠수함과 핵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도 미국산을 구매하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속내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경우 앞으로 핵잠수함 관련한 돈을 받아낼 수 없기에 한국에게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미국에 핵잠을 도입한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핵잠 계획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5척을 인도받고 8척의 핵잠을 직접 건조한다고 하는데, 호주 정부는 이 13척 핵잠수함 예산을 3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규모이고 1년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KF-21 전투기를 3,000대가량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한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썼다고 할 정도이며, 호주 내부에서도 아무리 핵잠이 좋은 걸 알지만 300조 원을 들여서까지 핵잠이 필요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방력이 한계치로 올라온 한국이 자체 전투기도 개발하고 군함도 입고 있을 건 다 있어서 더 이상 무기를 못 팔게 되니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로 핵잠수함을 끼워 팔게 하여 호주처럼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호주처럼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 낮게 평가해왔던 것인데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비밀 조직인 362사업 단이 설치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상 1년 만에 해체되었는데, 핵잠수함의 본질이자 모든 것인 잠수함용 원자로 연구는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전용 원자로 개발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핵잠수함 설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원자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외적으로 조건만 충족되면 일사천리로 핵잠수함이 뚝딱 만들어지는 단계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에게 미국이 핵잠을 판매하겠다는 건 호주처럼 300조 원, 1년 국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아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었고, 기술을 축적시켜 이제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수출도 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해당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넘겨받아 60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만들면 누군가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이 설계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지난 1994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핵잠수함 도면을 100만 달러에 구매했고, 러시아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기술과 설계도를 넘겨받아 언제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이며, 한국이 지난 10년 전 설계 완료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력 1위, 2위로 평가받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고 개량해 현재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제든 핵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시키기 위한 연료로 농축 핵연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20% 농축 핵연료를 1회 탑재하면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료 교환 없이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20% 수준의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핵연료는 매우 많지만, 이런 핵연료를 농축시켜서 무기나 핵잠수함에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한국의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핵원료 재처리 기술과 핵무장부터 핵잠수함 도입까지 안 될 이유가 있겠냐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까지 지낸 고위급 인물이기에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런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육군과 해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했다. 최근 국방부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 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23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 불리는데 중형 미사일을 가득 싣고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거의 수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용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만들려고 하는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발로 무장한 합동화력함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북한 내륙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한국이 떠다니는 배의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육군의 미사일 무기와 해군의 콜라보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각에서는 천조국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명 아스널 10으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하게 되면 결국 적의 공격 표적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을 가지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장거리 대양항해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스널 10을 만들면 작전거리는 1000km의 명하 이내의 연안함 수준입니다. 평소에 한국의 지상 방공망이나 이지스함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다가 작전 시에는 적국의 기지 근처로 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집중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지상에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우리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당해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구축함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대량 화력을 퍼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발사대는 트럭 1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해 동시 대규모 발사가 힘들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 전투기 한 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60대의 F-15K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 2 및 광개토 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 일거에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총 3대의 합동화력함을 만들게 되면 300발의 미사일로 순식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해군력에서는 압도한다는 일본에게 한국이 만든다는 합동화력함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립전시관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는 독도를 두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일본 정부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놓고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2019년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고 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대량 장착한 통합화력함이 큰 우려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현무 3C 미사일을 여기에 달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3조 7천억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 오프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생산을 위한 사건의 계약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현재 약 200km인데 일본은 이를 1000km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해외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수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조를 투자한 일본 첫 제트 여객기에서 일본의 기술을 고집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주요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미사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합화력함 외에도 새로운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전문업체이자 주요 방산업체인 보잉과 미래전에 대비한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보잉과의 MOU 체계를 맺고 연내 인공지능 AI 무인체계 게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핵심 전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 개발해 국방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 공동 연구 개발 R&D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실무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보잉이 손을 잡은 것은 최근 한국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KF-21전투기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든 FA-52 전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최근에 미국 경전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캐나다 왕립해군이 약 59조 원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 12척을 구매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 해군으로 구매한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쓰고 한 척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잠수함 교체에 나서면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군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어 세계 최강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의 4900T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에 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 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축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에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내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상륙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군 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골드 훈련에 함께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한야오 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 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상륙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 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 강하여 상륙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한야오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 돌격장갑차가 한야오 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55 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해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 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 지역을 탈취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친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국과 모두 군사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놀라움을 줬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친중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사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해 2000T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T급 호위함, 장보고 3000T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태국 D&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친중 기조를 버리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댓으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요가 큰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에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KAI는 전술임문 훈련기 T-50TH 2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항공기 2대와 교육훈련, 수리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임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KAI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50TH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에 8대에 이어서 또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KAI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KAI는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50TH의 안정적인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에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KAI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AI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7나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칠나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진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칠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칠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칠나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칠나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칠나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칠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 SW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SW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즈램 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S가 칠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칠나노는 회로 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칠나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으로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칠나노는 극자 외선 E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EUV는 기존 심자 외선 D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붓으로 그리거나 배트를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칠나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칠나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칠나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에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의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칠나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칠나노 기린 9000S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 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 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멍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멍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들을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7나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7나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그거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자나는 메이트 60 프로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SW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의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 분해 전문회사 테크인사이츠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7나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도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악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이사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2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한 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처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동원해 환율 방어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